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노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가 25일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행동에 직접 나선 건데요. 26일부터는 집단 단식 농성도 시작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에서 군상공장 폐쇄와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한국GM 부평 비정규직 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숱한 구조조정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군상공장 폐쇄에 이어 부평 2공장의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축소하면서 해고된 비정규직 포함 46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겁니다. 군산, 부평공장 비정규직과 해고 노동자 25명은 철탑 앞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에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GM 비정규직은 사용자 측의 불법 파견 철폐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해고자 복직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죠. 해고자 복직과 불법 파견 해결. 농성은 일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한이 정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지회 측은 작년 초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사용자 측을 고발했지만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대목은 한국 GM을 포함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처한 현실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국 GM의 올해 1분기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한 38,200여 대 수준입니다. 이딴 구조조정에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노조와 생산성 저하를 걱정하는 사용자 측 간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올해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해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신현정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한 네팔 출신의 고카르나 씨. 최근 가구 정리를 하라는 공장 관계자의 말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측에서 출근을 정지시켰다고 말합니다. 이게 잡아서 밖에 밀었어요. 가. 우리 공장에 일하는데 일하지 마. 가. 3번 밀어서 다시 내가 왔어요. 이제 나는 일 하고 싶어. 결국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 했지만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에 사인도 해주지 않아 시간만 허비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불러 대답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일을 왜 시켜? 올라가, 쉬어. 사인 찍어치 해달라고. 싫어요. 내가 왜? 지난 5월 충남 서산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을 옮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회사를 옮기려면 고용주가 사인을 해줘야만 되도록 하는, 사실상 예속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 필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을 단순히 인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받는 주체로 보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봄직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달, 일본산 수입이 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 대일 수출은 눈에 띄는 감소는 없었는데요. 경기 침체와 불매 운동이 겹쳐 일본 기업들이 더 큰 악영향을 받은 셈인데 일본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의 수출 규제 발표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 4일. 이 7월 한 달간 일본산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이 1년 전보다 9.3% 줄어든 41억 5,700만 달러에 머문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이 25억 3,500만 달러로 0.3% 줄어드는 데 그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치 문제를 빌미로 한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양국 간 갈등이 시작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일본의 수출 감소율이 한국의 31배에 달한 셈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와 반도체 경기 둔화로 인한 일본산 제조 장비 수입 감소 탓도 있지만 불매 운동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맥주나 뭐 사케나 일본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좀 뚜렷하게 감소하는 걸로 한 달 정도밖에 아직 안 되긴 했지만 뭐 소비재 불매 운동은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여기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일본과의 거래를 줄이려는 탈일본 움직임까지 본격화하자 일본 소재 기업들은 거래선 유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거래해온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추가 규제에 대비해 한국 지사나 공장의 재고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양국 간 긴장이 더 고조된 가운데 다음 달 한일 경제인 회의는 일단 계획대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결정일이 다가오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올해 3차례 남았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달과 10월, 11월뿐입니다. 시장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금리 인하 후 한 달여간 국내외 경제 여건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부진 및 기업 실적의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넘게 줄었습니다. 한은은 일본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등 가격 규제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의 반도체 수출은 올해 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이후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절반이 정책 금리를 내린 점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은 10월이나 11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2개월 연속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기대만큼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우리 역시 시간을 두고 인하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금리 연계형 파생금융 상품인 DLF. 알고 보니 은행들이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당국은 불안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금리 연계 DLF는 모두 4,422억 원어치.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전까지 펀드에 가입한 경험이 없는 투자자 비율도 전체의 20%에 가까웠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은행의 말만 믿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도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상품의 개발과 판매 등 전반적인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은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상품 설계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 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필요가 있는지. 금감원은 또 검사와는 별개로 현재 60여 건에 이르는 분쟁 조정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만기 도래나 중도 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부터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판매처인 우리은행을 고발하고 투자자들도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여행객들이 몰리는 7월 말과 8월 초 극성수기를 피해서 늦은 여름 휴가를 보내는 이른바 늑캉스가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여유 있는 휴가를 즐기자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관광객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쉬러 갔는데 이제 뭐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휴가철에 맞춰가는 게 오히려 더 아깝지 않나 생각해서 늦게 가게 됐습니다. 최근 7월 말에서 8월 초를 이르는 이른바 7말 8초 극성수기 여행객이 줄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이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7말 8초 여행을 계획한 응답자는 전체의 27% 정도, 재작년 36% 정도에서 10%포인트가량 감소한 겁니다. 통상적인 휴가철이 분산되는 건데 특히 올해는 5년 만에 이른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늑캉스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한 호텔은 다음 달 둘째 주 예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다른 여행 상품 판매 사이트에서는 휴양지로 꼽히는 동남아 국가 예약률이 작년에 비해 여행지에 따라 최소 2.5배에서 최대 3.5배 늘었습니다. 휴가 기간 분산은 과거에 비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도적으로 휴가 기간이 자율에 맡겨서 갈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완화시켜놨어요. 자기 스케줄대로 여행 가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소비 활동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이 확산하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자 벌써부터 반값 아파트 기대감에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나경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연 견본주택.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많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청약통장을 좀 아껴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추진을 공론화한 지난달 기준 아파트 청약자는 지난해에 비해 8%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분양가는 시세 대비 70에서 80%. 분양가는 보통 시세보다 낮은데 이런 분양가가 더 낮아지면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구, 경기도에선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시 등 투기과열지구가 후보지인데 장기간 무주택으로 살았던 실소유자들에겐 종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분양가가 낮아질 거란 기대감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이 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울상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조합원 분양가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많게는 수억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76개 단지, 7만 2천여 가구나 됩니다. 이미 지난해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분양가격마저 통제하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 위축을 우려한 정부 일각의 반대도 있는 상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데 그 이전에 정부 여당의 세부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이직을 준비한다는 의미의 환승이직이 신조어로 나왔을 정도로 최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은 이러한 잦은 이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기업 자체에서도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을 영입해서라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업들의 이직자의 속내는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이직이 늘어난 이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데다 IT 업계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인재 확보전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 직장에서 있는 근속 연수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구직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662개사를 대상으로 짧은 근속 연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3%가 지원자의 짧은 근속 연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3년 전 같은 조사보다 4.1%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였죠. 네, 기업 차원에서도 인재 영입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속 연수가 짧은 것에서도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나요? 네, 기업들이 잦은 이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속 연수 기준은 평균 8.8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49.4%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6개월 미만은 34.2%가 응답해서 2위에 올랐고요. 1년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은 8%가 뽑아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5위에 오른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미만엔 4.6%가 응답해 대다수가 1년 남짓한 근속연수의 경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근속 연수가 짧은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였나요? 네, 짧은 근속 연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1위로 오른 답변은 입사해도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는데요. 복수응답으로 무려 71.2%가 응답한 겁니다. 과거 직장에서도 근속 연수가 짧았으니 입사하는 곳에서도 금방 퇴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원자가 완벽히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 직장의 성실도가 선발의 최우선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때문에 짧은 근속 연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2위에 오른 조직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에도 46.3%의 비율을 보였는데요. 3위는 복수응답으로 41.8%가 뽑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불성실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4위는 인내심이 부족할 것 같아서로 37.4%가 응답했고 5위와 6위는 상사, 동료와 트러블이 많을 것 같아서와 업무 능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로 각각 14.1%와 13.2%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짧은 기간이 조직 적응도와 성실도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짧은 근속 기간에 실제 채용을 하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에 참여한 기업 중 51.5%는 다른 조건이 뛰어나지만 짧은 근속 연수로 인해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밝혀서 잦은 이직이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기업 85.1%는 지원자가 일부 직장에서 근속 연수가 짧아도 특정 기업에서의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으로 길면 부정적인 평가를 완화한다고 응답해서 이 어느 한 곳이라도 장기 근속한 곳이 있다면 평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근속이 짧다는 건 그만큼 이직이 잦다는 걸 뜻하잖아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었나요? 네, 실제로 잦은 이직이 채용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 기업 중 76%는 지원자의 잦은 이직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의 직장보다 더 나은 조건의 직장에서 제의가 왔더라도 현재 자신의 경력에서 근속 기간이 너무 짧았다거나 혹은 이직이 잦았다고 판단되시면 이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경력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퇴직과 이직도 능력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나친 이직은 오히려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직이 쉬운 시대, 하지만 경력 관리를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지나치게 짧고 잦은 이직은 삼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